계약서를 쓰는 순간 거의 99%가 결정이 돼버려요.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돼요.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 단순한 거를 못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날리신 분들이 부지기수예요.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. 정신이 없는 거예요. 여기에 이제 또 하나 꿀팁이 나가야죠. 네. 조금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잘 보세요.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. 원고, 투고, 쓰리고. 여기는 투자고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김현우입니다. 네, 전민기입니다. 오늘 나오시는 분이 이름이 차 이름이더라고. 아, 소나타예요? 소나타. 좋네. 엘란트라. 자, 어쨌든 제네시스. 제네시스. 이게 이제 뜻이 창세기 아닙니까? 네네. 예, 오늘 모신 분이 부동산 투자의 창세기를 쓰신 분. 믿습니까? 일단 믿어볼게요. 좋아요. 한번 오. 믿을지 안 믿을지는 이야기 들어보면 뭐 결론이 납니다. 알겠습니다. 아셨죠? 검증해 보겠습니다. 자, 창세기 박, 제네시스 박, 우리 박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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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군요. 이런 분위기입니다. 많이 바쁘시죠? 강의 같은 거 뭐 방송 많이 하시던데. 뭐 이게 부동산 경기가 요즘에 안 좋잖아요. 네. 안 좋은데 그래도 이제 세금은 정책은 계속 변하니까 좀 자주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. 워낙 또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. 네네네네. 지금 요새 부동산이 좀 하락장인데. 그렇죠. 부동산 뭐 하락 얘기가 많죠. 안 좋아요. 하락 얘기가 많은데 네네, 안 좋아요. 이럴 때일수록 세금 관련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? 아니 하락하면은 세금 덜 내니까 굳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방금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어요. 똑같은 세금을 낼 거를 하락하면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수 관계자에게 저가로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. 훨씬 싸게. 하락한 김에.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예를 들어볼까요? 예.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너무 좀 그렇다. 삼성 뭐 아무튼 그 유명한 회사의 대주주라고 좀 해보자고요. 네네. 어차피 내가 대주주인데 이 지분을 자녀한테 넘기고 싶어요. 어차피 내 회사니까. 근데 자녀한테 이걸 넘기고 싶은데 넘기면 증여세가 나오잖아요. 근데 어차피 나 이거 안 팔 거잖아요. 근데 고맙게도 표현이 좀 그런데 주가가 좀 떨어지잖아요. 그럼 싼 가격으로 넘길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똑같은 지분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자녀는 늘어나는데 들어가는 돈 증여세는 안 들어간다고.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.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 주변 인프라 좋은 곳이잖아요. 여기서 내가 괜찮은 물건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내가 안 팔 거야. 자녀한테 하나 해줘야지. 그런데 마침 분위기가 떨어지네. 뭐 앞으로 한 5년, 10년 동안 팔 이유가 없어요. 그러면 이때 금매 나온 거랑 비슷하게 시세를 해가지고 넘겨버려요. 증여하거나 아니면 특수관계자 저가만 내고 넘겨버려요. 그러면은 오히려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 좋은 물건을 하는데 거래 비용을 줄였지만 그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. 네네네. 그게 좀 사용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이유가 되고, 그럼 나는 어차피 부동산이 없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나요? 줄 게 없잖아요. 네, 근데 그런 분들도 하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 이 세금은 계약서, 이때 계약서는 매수 계약서, 매도 계약서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계약서를 쓰는 순간 거의 99%가 결정이 돼버려요.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돼요. 예를 들어서 그런 액션을 취하기 전에 알고 써야 된다. 미리 알아야 돼요.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금액을 분산시켜 버리니까 한 명이 하는 것보다 부부 공동 명의가 훨씬 유리하거든요. 각 머릿수대로 소득을 짜게니까. 그렇죠. 똑같은 소득이라도 나눠가지고 신고하는 게 적은 소득. 더 쉽게 말씀드리면 1억이 올랐어요, 집값이. 양도세가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나와요. 근데 부부 공동 명의 하면은 500만 원 정도 줄어요. 왜냐하면 5,500원 나뉘니까. 5,500원 나눠버리니까.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몇백만 원 세이브할 수가 있고 그게 양도차익이 3억, 5억 되면 몇천만 원 가버리는데 그 단순한 거를 매수자에다 이름 쓰면 되거든요. 못 해가지고 몇천만 원 날리신 분들이 부지기수예요. 그리고 그 부지기수 사람 중에 저도 있어요. 심지어. 왜 그러냐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매수를 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 매수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. 정신이 없는 거예요. 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세금은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이제 대출이 더 중요하고 옆에 혹시 이 사람들 혹시 사기꾼 아닌가 이런 뭐 겁도 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 한숨 돌리고 아유 됐다 했는데 제가 세금 강의를 하잖아요. 봤더니 공동명의를 안 했네. 그거 바꿀 수 없어요. 왜냐면 바꾸는 순간 또 명의가 바뀌니까 취득세가 또 내셔야 됐고. 난 아내 말 듣고 공동명의로 했거든요. 잘하셨어요. 내 집 뺏기는 것 같은 기분이 좀 있었지. 내 집 뺏기는 것 같은 이런 또 장점이 있다고 하니까. 부동산은 여자 말을 듣는 게 좋아요. 마음이 풀립니다. 좋아요. 자, 첫 번째 코너. 세금 피할 수 없다면 줄여라. 즐기는 건 아니고 줄여라. 불법 아니에요. 우리 그 안에서 법 한도 안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는 겁니다. 그렇죠. 절세입니다. 탈세 아닙니다. 그래서 부동산 세금. 세금은 뭐 이제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줄여야 되는데 즐길 수는 없고. 자,
자, 죽음과 세금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. 본격적으로 죽음은 좀 피하고 싶다. 난 세금 많이 낼 테니까. 자, 요즘 부동산 세금 관련 이슈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는 그냥 낸다. OX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. 이거는 낸다. 취득세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끼는 방법은 없나요?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를 좀 감면을 해줘요. 대신에 근데 그거에 따른 제약들이 있잖아요. 제약이 엄청 많고요. 그중에 가장 큰 게 10년 동안 못 팔아요. 비추합니다. 게다가 아파트는 지금 등록이 안 돼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. 이게 이제 가액 요건이라든가 소득 요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없어졌어요. 그냥 무조건 생애 최초면은 생애 최초면 200만 원까지 최대. 그런데 뭐 그렇게 아주 크리티컬하진 않다. 내가 집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게 실거주가 됐든 재테크가 됐든, 왜냐하면 200만 원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별로 그렇게 지금 또 이제 분위기도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언제 살 거냐, 어디 살 거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. 그렇죠. 그냥 취득세 감면. 취득세는 그냥 내라. 네, 그냥 내라. 그리고 대신 줄일 수 있다기보다는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. 취득세 폭탄이요? 취득세 폭탄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명의가 바뀌면 취득세가 무조건 나와버리는데, 자, 명의를 바뀌는,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가 있어요. 이걸 내 명의로 가져오고 싶어요. 일반적인 게 뭐죠? 돈 주고 사는 거죠. 그렇죠. 이걸 유상매매라고 해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자, 우리 아버지 거야, 어머니 거야. 물려받는 거. 그럼 그냥 가져오죠. 돈을 안 내죠. 무상이죠. 이때는 증여세 내고 취득세 나오잖아요. 근데 이 증여취득세를 2020년 8월달에 엄청 올려놔 버렸어요. 3.5%를 12%까지 올려버렸어요. 왜냐하면 주택수를 이렇게 줄여버려서 그때 다주택자 취득세 중도로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엄청 재빠르게 그 당시 정부가 개정을 합니다. 지방세법을. 그래서 증여취득세 잘못하면 12% 폭탄 맞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넘기는 증여자 있죠. 그래서 부모님 주택수가 일단 하나여야 되고요. 물려주는 사람이 그거 오로지 물려주는 그 집 한 집 하나. 그리고 그럴 리 없지만 그 물려주는 하나를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한테 줘야 돼요. 뭐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없겠죠. 근데 아주 먼 친척. 그런 순간 증여세 또 들어가 버려요. 12%. 만약에 다주택이다. 그러면은 그래도 조정이 아니라 비조정이다. 얼마 전에 조정 많이 풀려버렸잖아요. 비조정이면 괜찮아요. 그리고 마지막 하나, 다주택이고 조정인데 공시가격이 3억 이하다. 그러면 또 12%까지는 안 가요. 그런데 그럴 가능성 3억 이하는 거의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집값도 많이 올랐고 부모 입장에서 이걸 넘겨줄 때 좋은 걸 줘요. 가급적 좋은 걸 주고 싶어 해요. 그래서 이래서 2주택 이상 다주택인데 3억 이하가 하나 있고 아마 비싼 거다. 그럼 차라리 12% 내고 주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. 어설픈 거 주는 거보다. 어설픈 거 괜히 세금 피하겠다고. 우리 부모님이 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있으세요? 받을 거? 몰라 나도. 자,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요즘에 그런 얘기 있어요. 집값이 하락한다 그러면서 공시 가격이 집값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,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역전 가능성도 국토부도 인정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 요것 때문에 11월에 큰일 한번 난다? X. 자, 11월에 큰일은 안 나고요. 이게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공시 가격이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발표해 주는 가격이지 않습니까? 보통 시세 한 60에서 70% 정도 해요. 근데 이거를 시세랑 맞추자 해가지고 전 정부에서 90%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런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이 돼버리면은 공시 가격이 더 높은데 실거래가 낮은 상태에서 보유세는 더 많이 내가 낼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1년에 딱 하루 정해지니까.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그걸 좀 현실화시켜서 조정을 하겠다. 그리고 그게 올해 11월 달이에요.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큰일은 날 수 있는데 뭐 부정적인 거라기보다는 아마 좀 완화시킬 것 같고요. 이번에 11월 달에 발표되면 그게 내년부터 적용. 올해는 아니고 올해는 이미 끝났어요. 어차피 다 뭐 제사세 낼 거 냈고 했으니까. 맞아요. 그런데 공시가가 떨어지는 적도 있었나요? 있어요. 뭐 IMF 때하고 2008년 서브프라임 그때. 정말 큰일 날 땐 떨어지네요. 떨어지죠, 당연히. 근데 그런 건 빨리 정부에서 확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, 공시가격? 방금 이 말이 핵심이에요. 왜냐하면 공시가격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4월 달에 발표하고 확정이 돼요. 근데 그걸 1년 내내 똑같이 써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공을 못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 실거래가는 중간에 뭐 3개월 딱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뭐 지금 20% 30%는 뭐 빠진 것도 부지기수잖아요, 지금. 그래서 조정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렇구나. 그래서 내리려면 그럼 큰 폭으로 낮출 가능성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. 우리 제네시스 박님 설명 너무 잘하시는데요. 그동안 왔던 분들은 좀 별론 것 같아요.
아 그렇게 하시면 뭐 출연하신 분들이 좀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가시고 다음 네. 출연자 네네네 알겠습니다. 완전히 똑같은 취급 당합니다. 그렇구나. 컨셉이니까. 네 너무 그 채널 접기 전에 마지막 한 번만 불러주세요. 가장 베스트로. 야 똘똘한데. 똘똘한 한채입니다. 자 그냥 어차피 줄 거면 한 방에 주고 증여세 한 번에 내는 게 낫다. 오. 아 그래요? 한 방에 한 방에. 나눠서 아니. 한 방에 나.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. 미성년자가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고 성년자는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10년에 5천, 또 10년에 5천 잘라가지고 주기 위해서 집도 그렇죠. 제 말은 10년 단위였어요. 10년 단위에 2천, 5천을 한 번에 주는 게 좋아요. 자,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, 자, 2천만 원을 내가 빨리 받잖아요. 미성년 자녀가 물려받는 입장에서. 그러면 물려받는 입장에서는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부모가 대신해서 그 자녀 명의로 뭐 주식을 사든지 투자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훨씬 더 이제 잘 고른다면 상승폭이 더 크겠죠. 그게 첫 번째. 특히 이제 주식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명의 신탁 이슈가 있는데 주식에서 많이 나와요. 예를 들어서 내가 2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나눠서 준 거예요. 100만 원씩. 20개월 걸리겠죠. 뭐 할 수 있잖아요. 충분히. 100만 원씩 줘요. 근데 문제는 100만 원 주고 그 100만 원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버려. 근데 투자를 잘해가지고 100만 원 삼성전자 주식 뭐 200만 원, 300만 원이 돼. 그럼 약간 물타기가 되거든요. 그럼 과세장국 입장에서 야 이거 너 언제 증여한 거냐 애매해질 수 있어요. 그게 시기를 특정하기가 어렵구나. 그럼 나중에 이게 예를 들어서 다 내가 한 절반 정도 1,000만 원 증여했는데 투자를 잘해서 4천이 올라서 5천이 되잖아요. 그럼 애매하면 5천으로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. 잘못하면. 그럼 세금 나오잖아요. 그럴 수 있지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괜히 그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한 번에 줘버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2천만 원 딱 줘서 비과세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비과세 해도 신고하면 돼요. 비과세라고.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2,100만 원 주는 거예요. 그럼 100만 원이 증여세가 나오잖아요. 10만 원 나오죠. 근데 1억까지는 그렇죠. 10%니까 10만 원 나와요. 그럼 10만 원 증여세를 내요. 그럼 증여세 내면 그게 확실한 증거가 되잖아요. 흔적을 남겨라. 흔적을 이렇게. 나 2천 줄 때에 신고했다.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2천에서 2,100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근처에 있는 강남 고액 자산가분들은 10% 과표에 딱 채워버려요. 1억 2천. 1억 2천. 그럼 2천 빠지죠. 1억이죠. 10%면 1,000만 원이죠. 그럼 1,000만 원을 수중자 자녀가 내요. 그래도 1억 1천이 남죠. 그렇죠. 얘는 1억 1천 가지고 굴려버리는 거예요. 옆에는 2천으로 굴리고 또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. 저는 증여 안 했거든요.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채워지면 또 하고.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격차가 엄청 커요. 그래서 한 방이라는 건 그 10년 안에 2천 줄 거면 2천 주지 20만 원씩 100개월 이렇게 주지 말고 한 번에 줘버리면 되고요. 여기서 또 응용을 한 번 더 한다면 이거 오늘 세 번째가 나오네. 결혼할 때 되면 이제 성년 자녀잖아요. 성년 자녀가 되면 우리 부모 말고 또 누가 생기죠? 장인 장모. 장인 장모 아니면 시아버지 시부모님. 일단 내 직계 존속은 아니에요. 그렇죠. 기타 친족이에요. 모르는 사람의 부모님이죠. 그래서 공제 금액이 5천이 아니라 1,000만 원 줄어들어요. 근데 직계로 받고 이쪽으로 받고 해가지고 이거를 한 2억 얼마를 2억 4천 정도 만들어 버려요. 믹스를 해서 남자 2억 4천, 여자 2억 4천, 그럼 둘이 합치면 4억 8천 정도. 꽤 되네요.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.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또 여러 개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등장하시는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예요. 야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됐다. 근데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하시냐면은 미성년자 때 나와요. 왜냐하면 내가 손주한테. 그렇죠. 왜냐하면 내가 부모 입장에서 이제 자녀를 이제 미성년 딱 태어나자마자 해주고 싶은데 대부분 우리 다 사는 게 비슷하잖아요. 그렇죠. 물려줄 게 어딨어요. 그렇죠. 나중에는 잘 될 수 있지만 그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미리 줘버리면은 뭉탱이 돈을 만들 수 있고 또 냉정히 생각을 해보자고요.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자녀한테 줬는데 다시 여기서 또 밑으로 내려가면 증여세가 또 나오죠. 불필요한 유통비용 생기는 거잖아요. 두 번 내느니 세대 생략 증여 30% 세금 더 내더라도 나는 한 방에 간다. 이게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자꾸 나 안 주고 우리 아들 준다고 해가지고 현명하신 거예요. 현명하신 거예요. 어쨌든 받잖아요. 난 기분이 많이 언짢더라고. 큰 돈은 아니어도. 현명하신 부모님을 주세요. 그렇습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재밌다.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네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 꼼수 아니야 그런데 합법적인 절세 방법인 거죠. 그리고 그 금액을 꼭 맞출 필요가 없네.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. 여러 개 되신 한도 내에서 좀 더 업해서 주시는 게 내가 봤을 때 훨씬 낫다. 아버지 보고 계시죠? 예, 좋습니다. 자,
요 증여 관련돼서 증여는 네네. 올해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왜? 올해 무조건 하시는 게 이제 부동산에 한해서 부동산에 한해서 그러는데 네. 왜냐하면 증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좀 우상향이니까 미리미리 하셔라. 10년 단위로 봐야 되니까 예. 그게 첫 번째고 부동산에서는 왜 올해 증여하는 게 좋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증여했을 때 아까 증여 취득세가 12% 가버린다 그랬잖아요. 네. 자 그런데 그 12%의 기준이 되는 건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이면은 네. 그 과표가 시가 표준의 기준 시가의 한 7억 정도가 돼요. 70%만. 70% 정도. 네. 그러면 7억 기준으로 해서 내가 증여 취득세 내면 되는데 네. 내년이 되면 정부가 그 7억이 아니라 시가와 아주 유사한 금액을 일하는 시가 인정액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. 시가 인정액. 그래서 10억이니까 거의 10억에 근접하겠죠. 뭐 예를 들어서 9억이라고 해볼까요? 예. 그럼 난 7억에 대해서 증여 취득세를 뭐 3.5% 12% 낼 수 있었는데 네. 이제 9억에 대해서 3.5 12% 내야 된다는 거예요. 세율은 똑같은데 과표가 네. 커져버리는 거죠. 이건 그러면은 아까 네, 잠깐 얘기하셨던 공시가를 조금 낮춰주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. 그렇죠. 별개로. 왜냐하면 시가 인정액이잖아요. 새로운 게 그러면 생기는 이제 거예요? 매매 사례가, 감정평가 그런 것들을 봐버려요. 이게 내년부터 된다. 내년부터. 이건 이미 개정이 통과가 됐어요. 그 1월 1일부터 시행을 네, 하는 네, 네. 그러면 뭐 내년이면 바로네요. 내년 바로예요. 내년 바로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증여를 하면 네. 5년 동안 못 팔게 돼 있거든요. 왜 그러냐면 내가 배우자한테 한 번 넘겼다가 네. 그럼 6억까지 증여세를 안 내니까 네. 거기서 이제 곧바로 팔아버리면은 양도세 없고. 양도세가 없죠. 소위 말해서 원쿠션 때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. 명의를 돌려버리잖아요. 네, 그렇죠. 안 된다. 그래서 최소 5년 가지고 있어라 했는데 네. 그게 내년부터는 10년으로 들어요. 10년 너무 길어요. 그래서 이제 증여를 하실 분들은 이제 올해 하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고 반대 입장도 있어요. 야 지금 더 떨어지는데. 집값 떨어지는데. 떨어지는데 내가 이제 더 떨어지면은 그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냐.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올해 안에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꿀팁이 나가야죠. 네. 이제 조금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네. 잘 보세요. 이 집이 하나 있어요. 예. 이 집을 부모님이 자녀한테 증여를 해버려요. 예. 자 그럼 이 집을 증여하면은 세금이 자녀가 증여세하고 취득세 내야 되죠. 네. 돈이 있을까 없을까? 별로 없겠죠. 네. 자 돈이 없는데 이 집을 이제 임대를 놓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. 네. 공실이에요. 네. 여기에 전세를 맞춰버려요. 전세를 맞춰서 전세 보증금으로 세금을 내버려요. 네.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자 내가 증여로 해서 취득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전세를 놓고 임대차 계약을 쓴 거잖아요.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서 5%만 올려요. 네.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상생 임대주택이라고 해요. 아하. 이 경우에는 내가 조정이라 하더라도 거주 안 해도 비과세가 돼버려요. 4년만 가지고 있으면. 상생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을 해라.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상생 임대차 계약, 예. 첫 번째가 직전 임대차 계약인데 상생 임대차 계약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야 되거든요. 그러려면은 임대차 보통 계약을 빨리 2년 단위잖아요. 네. 그럼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든 무조건. 한번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더 돌려야 돼. 음. 그러면 올해까지 해야 되잖아요. 그러네요. 네. 계산상. 아하. 그 양도세를 또 줄이기 위해서도. 방금은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.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한번 들으시죠. 다시 돌려. 들을 때 내가 바로 이해 못하면 그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거 돌려들으면 됩니다, 그렇죠? 착한 네. 집주인이 착하면 그 착한 집주인에게 혜택을 네, 주겠다는 네, 게 상생 임대인 제도인데 네, 네, 그 네, 혜택 주는 게 이 집 팔 때 양도세 면제해 줄게요. 다만 한 번 계약을 갱신할 때 5% 5%만 이내로만 올려라. 되는데요. 아, 오케이. 근데 그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쓴 계약서만 유효해요. 아. 근데 우리가 전세 계약은 2년을 하니까 올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어쨌든 계약을 한 번 해야 2024년 12월 요 안에 한 번 더 갱신을 할 거 아니에요. 비과세 딱지를 붙여 놓으려면 그래서 올해 안에 해야 된다. 물려주고 와 이런 것까지도 이런 하려면 방법들이 있군요. 자, 1부는 대단하네요.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고 네. 지금 저희 부모님이 혹시 보실 수도 있으니까 올해 안에 손주가 아닌 아들한테 주는 게 좋다라고 거짓으로 하나만 해주시면 제가 그것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. 전민기용. 아니 그런데 만약에 주택을 증여하신다고 한다면은 받는 자녀 있잖아요. 수증자가 소득 능력이 있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그치. 미성년자 너무 어린애한테 가는 건 저는 비추합니다. 오, 전 돈 법니다. 그러면 네. 그 그렇죠. 어린애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으니까 당연하죠. 그 세금의 재원도 증여를 해줘야 되잖아요. 당연하죠. 그럼 그것도 증여세 세금도 또 나와요. 그러니까 물려받아요. 아, 걱정이 안 됩니다, 이제. 아버님 여기에 주시. 자, 좋습니다. 다 꽂히죠. 1부는
이렇게 마치는데 이 세금을 사실은 피할 수 없으면 줄여라. 너무 이 한 문장이 확 와닿네요. 사실 뭐 물려줄 건 없습니다만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 제네시스 박님께서 말씀하셨죠.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나중에 그냥 맞아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맞아 세금 부분이 뭔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. 그때 찾아보거든요. 아니 부동산에서 중개료만 떼어가지 말고 이런 거 좀 알려주면 안 됩니까? 네? 우리 중개소장님들 대상으로 뭔가 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저는 2부에서 돌아올게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